남편이 내 가게 때려 부수고 협박했던 그날, 나는 이미 그와 그의 이혼녀 애인이 오가는 메시지를 모두 갖고 있었어. 한 달 뒤, 내가 걸어놓은 3가지 소송장을 받아들고 그가 보인 표정은 내 평생 잊지 못할 명작이었지. 안녕하세요. 35살 김지연입니다. 10살 딸 서연이를 키우며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10년의 결혼 생활과 배신, 그리고 달콤한 복수에 관한 것이에요. 결혼은 환상이지만 이혼은 현실이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는요. 남편 최태준과 저는 대학 때 만났어요. 그는 경영학과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고, 저는 디자인과에서 열정을 불태우던 학생이었죠. 태준이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학창 시절 내내 데이트를 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고, 졸업 후 둘 다 취업하고 1년 만에 결혼했죠. 결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빌려 살면서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죠. 그런데 결혼 2년째 태준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연아,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선 미래가 없어. 이대로는 절대 성공 못해. 내가 사업 구상을 해봤는데 건축자재 유통 쪽으로 가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저는 당연히 남편을 지지했어요. 그의 꿈을 위해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편의 사업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죠. 부모님께 손 벌리긴 싫다던 남편을 위해 제 적금까지 깼어요. 그 시기에 딸 서연이도 태어났고 저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바로 복직했어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는 제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보, 내가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줘. 내가 잘 되면 너는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남편의 사업은 생각보다 더디게 성장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 회사 격리 업무까지 도맡아 했어요.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거래처를 방문하기도 했죠. 시어머니도 문제였어요. 아들의 사업을 위해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매주 한 번씩 찾아와 집안일을 점검하고 지적하셨죠. 아이고, 며느리가 일한다고 집안일은 뒷전이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다. 참을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남편을 위해 참았어요. 그저 웃으면서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할게요라고 대답했죠. 30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인테리어 디자인은 제 오랜 꿈이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해왔거든요. 여보, 나도 내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해. 우리 사무실 인테리어도 내가 맡아서 할 수 있고 너의 거래처들도 소개받을 수 있잖아. 처음엔 남편도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제 사업이 그의 회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어요. 남편의 거래처를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했고 제 센스와 성실함으로 빠르게 고객층을 넓혀갔죠. 놀랍게도 제 사업은 잘 풀렸어요. 남편의 사업이 5년 만에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제 인테리어 회사는 2년 만에 직원 5명을 둘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남편의 거래처를 많이 소개받았지만 곧 저만의 고객도 많아졌고 남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죠. 서서히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늦게 귀가하면 짜증을 내고 제 사업 얘기를 하면 관심 없는 표정을 지었죠. 또 늦게 들어왔네. 서연이는 누가 봐? 너 요즘 사업한다고 엄마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여보, 서연이는 아이돌 봄이 선생님이 잘 봐주시잖아. 나도 당신 사업할 때 직장 다니면서 서연이 봤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내 사업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였고 말을 잊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내 사업은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게 아닌가?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았어요. 저는 여전히 가정에 충실했고 남편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전보다 대화는 줄었지만 큰 싸움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7년 차에 접어들 즈음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운동을 시작했다며 주말에도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죠. 요즘 살이 너무 쪘거든.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다니기로 했어. 30대 중반이면 몸 관리 안 하면 큰일 나. 정말 운동을 시작한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은 믿어주기로 했어요. 실제로 남편은 이전보다 옷차림이나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새 운동복과 러닝화도 샀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운동을 한다면서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늦은 밤 치킨, 피자를 시켜 먹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고 전에 없던 명품 시계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보, 그 시계 새로 산 거야?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거 회사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거야. 별거 아니야. 의심의 끈을 놓지 않게 된 건 남편의 휴대폰 때문이었어요. 전에는 충전할 때 아무데나 놓고 다녔는데 요즘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요. 자기 전에도 베개 밑에 두고 잘 정도였어요. 한 번은 제가 실수로 남편 휴대폰을 들었다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만지는 거야? 회사 기밀 정보도 있고 거래처 연락처도 있는데. 그 말에 전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회사 기밀이라. 그동안 제가 회사 격리까지 도맡아 했을 때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으면서요. 출장도 부쩍 잦아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전에는 없던 일이었죠.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출장 가야 해. 큰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 주말에? 이번 주말엔 서연이 발표회가 있잖아. 아, 맞다. 미안해, 지연아. 이번 건 정말 중요해서.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렇게 서연이의 첫 피아노 발표회에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불안함과 의심으로 가득 찼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기에 그저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주말마다 같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어요. 그것도 2명 식사할 금액으로요. 남편이 말한 부산 출장이 있던 날에도 서울의 호텔 결제 내역이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남편 차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집에는 이미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CCTV가 있었죠. 제가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비워두기도 했고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를 확인해 이메일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2주일 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요. 그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의 3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녀는 남편 회사 투자자의 이혼한 여동생이었죠. 이메일을 확인하니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6개월 넘게 지속된 것 같았어요. 호텔 예약 내역, 선물 구매 내역,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날 밤 저는 딸 서연이를 보며 결심했어요. 이혼하겠다고. 그것도 가능한 한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요. 그가 저와 서연이에게 준 상처만큼이나요.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였어요. 증거를 모으고 나서 저는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생각했죠.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 윤주가 소개해준 유능한 여성 변호사였죠. 지연 씨, 증거는 충분하네요.
신용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이메일 내용.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요. 제가 이혼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우리 부부의 모든 재산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 사업을 위해 제가 얼마나 경제적 기여를 했는지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자료를 모았죠. 은행 거래 내역, 적금 해지 증명서, 대출 서류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제 사업이었어요. 남편과 연결된 거래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사업에 타격이 없도록 준비가 필요했죠. 주요 거래처들을 직접 만나 더 단단한 신뢰관계를 쌓았고 독자적인 클라이언트를 늘리는 데 주력했어요. 사장님, 이번에 새 프로젝트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협업하겠습니다. 김 대표님이 직접 맡아주신다니 안심이네요. 최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덕분에 좋은 인연이 됐어요. 최 대표님은 바로 남편이 말하던 거래처죠. 사실 남편은 저를 통해 이 거래처를 소개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마치 자기가 소개해준 것처럼 이야기했죠. 이제 그런 거짓말도 의존도 더 이상 없어질 거예요. 한 달쯤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남편에게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죠. 그날은 마침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았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 신용카드 내역까지. 출장은 어땠어? 부산이 아니라 강남 호텔이 좋더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는 듯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지연아, 이거.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냥 일시적인 실수야.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어. 실수? 6개월 넘게 지속된 불륜이 실수라고? 그 여자한테 선물 사주고, 호텔 다니고, 심지어 서연이 발표회에도 안 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이제 그 여자 안 만날게. 남편의 눈물 어린 사과는 너무 뻔했어요. 증거를 들켰으니 당연히 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짜 눈물에 넘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기회? 내가 지난 10년간 받은 기회면 충분해. 나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이혼? 말도 안 돼. 우리 서연이는 애한테 이런 상처를 주면 어떡해? 내가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준 상처야. 불륜이 들통날 걸 생각했어야지.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애원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냉정한 얼굴로 변했죠. 알았어. 그래, 이혼하자. 근데 너 아무것도 못 가져갈 거야. 내 사업은 내가 일군 거고 너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모르는 모양이었죠. 정말 내 사업 초기 자금이 내 적금이었다는 증거 다 있어. 내가 격리 업무까지 했으니 모든 내역도 알고. 게다가 그동안 내 회사 수익으로 우리 집 생활비까지 대부분 내가 냈잖아. 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걸.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내 불륜녀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 여자 남편 회사 투자자 동생이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쪽 집안도 좋진 않을 텐데. 야,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협박 아냐? 사실을 말하는 거지. 불륜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야. 남편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요. 아마 그 여자를 만나러 갔겠죠. 둘이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죠. 다음 날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 여자랑은 완전히 끝냈어. 가정을 지키고 싶어.
늦었어.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뭐, 이렇게 갑자기?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대화로 풀 수 있잖아. 6개월간의 불륜이 갑자기야? 너무 늦었어. 법원에서 보자.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가 이혼하면 후회할 거야. 내가 너네 가족 다 망하게 할 수 있어. 내 인테리어 회사, 내 거래처들이 다 끊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그 협박에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모르는군요. 주요 거래처들과는 이미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남편 없이도 충분히 사업을 꾸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틀 후 오후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시어머니가 난입한 거예요. 이 망할 년. 내가 우리 아들을 이혼하자고 협박해? 뭔 증거가 있다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고성을 질렀어요. 직원들과 함께 있던 제게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겠죠.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밖에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할 얘기 없어. 내가 이혼하면 이 회사도 내 인생도 끝이야. 우리 아들이 널 만들어준 거야. 제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시어머니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혼하려는 건 아드님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증거도 다 있어요. 무슨 증거? 다 내가 꾸민 거겠지. 우리 아들이 왜 바람을 피워? 내가 부족한 거야. 어머님, 여기 사진 보세요. 아드님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더 큰 분노로 바뀌었죠. 이런 걸 찍어? 남편 미행하고 사생활 침해하는 년이 어딨어. 내가 아들을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바람 피울 수밖에 없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든 거예요. 이혼 생각 당장 접어. 안 그러면 너 제대로 못 살게 할 거야. 다행히 제 회의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죠. 직원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말리고 경비를 불러내보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괜찮아. CCTV 영상 백업해놔줘.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런, 정말 심하네요. CCTV 영상이 있다니 다행이에요. 이걸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폭행과 명예훼손으로요. 정말요? 그럼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불륜녀. 3명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거네요? 네, 가능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지연 씨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변호사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준비한 게 옳은 선택이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3건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어요. 남편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 불륜녀에게는 위자료 청구, 시어머니에게는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였죠. 소식을 들은 남편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 미쳤어? 왜 어머니까지 소송을 걸어? 당장 취하해. 미친 건 당신이야. 어머니를 사무실로 보내서 나한테 폭행하게 한 것도 당신이잖아. 뭐, 내가 언제?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지. 그럼 더 문제네. 어머니가 내 회사에 와서 폭행하고 난동 부린 건 다 CCTV에 찍혔어. 직원들도 다 목격했고. 남편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아, 제발.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서연이 생각해봐. 이혼하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서연이는 내가 책임질게. 불륜하면서 애 생각은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애 얘기하지 마.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이번엔 협박이었죠.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네 회사 거래처? 다 내가 연결해 준 거잖아. 내가 다 끊어버리면
내 회사 당장 망해. 그리고 서연이 양육권, 꿈도 꾸지 마. 내가 일에만 신경 쓰느라 애 제대로 못 돌봤다고 증언할 거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내 회사 주요 거래처들은 이미 내 능력으로 신뢰를 쌓았어. 당신 협박이 통할 것 같아? 그리고 서연이 양육, 학교 행사도 안 가고 발표회도 빠진 사람이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웃기지 마.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지금까지 남편의 불륜이나 이혼 계획을 알리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제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남편의 불륜, 시어머니의 폭행, 그리고 제가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까지요. 아이고, 우리 딸. 많이 힘들었겠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그래, 우리가 내 편이야. 서연이도 데리고 집에 와. 함께 이겨내자. 부모님의 지지에 눈물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가정이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거였죠. 소송이 시작된 후 제 예상대로 남편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저를 괴롭혔어요.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거래처 끊기였죠. 남편은 자기가 소개해줬다는 거래처들에게 연락해 더 이상 저와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남편의 기대와 달랐어요. 대부분의 거래처는 오히려 저를 지지해 주었거든요. 김 대표님, 최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더 이상 김 대표님과 거래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러셨어요? 저희 개인 사정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김 대표님 실력 때문에 거래하는 거지 최 대표 부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실력이 이런 위기에서 빛을 발했어요. 오히려 남편의 치사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그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 남편이 시도한 것은 재산 숨기기였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개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어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어요. 남편의 발버둥이 무색하게 법적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죠. 세 번째 시도는 정말 저질이었어요. 남편이 제 직장 동료를 매수해 저의 불륜 증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그 동료가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사장님, 사실은 최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해서 돈을 제안했어요. 사장님과 제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꾸며달라고. 뭐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다 아는데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그 직원의 말을 녹음해 두었고 이 또한 남편에 대한 증거로 추가됐어요. 이제 남편의 인격까지 의심받게 된 거죠. 남편의 방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는 동안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어요. 불륜 사실과 시어머니의 폭행 사건에 대한 심리였죠. 법정에서 남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성하는 듯한 표정으로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변명했죠. 저는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판단 실수였을 뿐 가정을 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그냥 며느리와의 말다툼이었을 뿐이에요. 폭행이라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영상은 명백했고 판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한편 불륜녀와의 위자료 소송에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어요.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저는 최 대표님과 단지 사업적인 관계였을 뿐입니다.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어요. 그녀의 주장에 남편은 당황한 듯 했어요. 아마도 불륜녀와 함께 이 상황을 모면할 계획이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호텔 영상,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선물 구매 내역까지. 첫 심리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제발 소송 취하해. 우리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회사 지분 절반 줄게. 당신 회사? 그거 이제 가치 없어. 거래처들 다 빠져나가고 있다며? 뭐, 그게 무슨.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소문 다 났어. 거래처들이 당신같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거래하기 싫대. 실제로 남편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불륜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고 여기에 저와의 거래를 끊으라는 강요까지 더해져 남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도 돈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불륜녀가 갑자기 남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거예요. 최태준 씨는 저에게 투자를 유도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했습니다. 3억 원을 투자했는데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법적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업 위기로 그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시어머니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에게 내가 우리 아들 덕에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어머님, 판결 나온 거 들으셨죠? 위자료 1,000만 원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뭐,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나 그런 돈 없어. 그럼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라도 일부 처분하셔야겠네요. 강제 집행도 가능하거든요.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적금을 깨서 위자료를 지불했어요. 평생 저를 무시하고 시집와서 고생 안 한다고 잔소리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게 돈을 지불하게 된 거죠.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의 명백한 불륜 증거로 재판부는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죠.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결정됐어요. 게다가 서연이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얻었고 남편에게는 매월 적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불륜녀와의 소송에서도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그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관계를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죠. 이번 판결로 지연 씨는 총 7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 분할로 남편 명의 부동산의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권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도 인정받았고요.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쏟아부은 노력과 헌신이 이렇게라도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했어요. 남편의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었죠. 불륜녀의 사기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과거 회계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까지 발견된 거예요. 지연 씨, 남편분이 상당 기간 동안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있네요. 이건 형사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순간 불안했어요. 제가 예전에 격리 업무를 봤으니 저도 연루될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저도 문제가 될까요? 예전에 제가 격리 일을 도왔는데. 걱정 마세요. 지연 씨는 당시 단순 보조 역할이었고 최종 결정은 대표인 남편이 했으니까요. 게다가 지연 씨가 격리를 맡았던 기간 이후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무관했지만 남편에게는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진 셈이었어요. 남편은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사기와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혼은 확정되었고,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사업을 더욱 확장했어요. 새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10명으로 늘렸죠. 서연이도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모 이혼으로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때는 늘 어색하고 긴장된 가정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웃음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당분간은 안 올 것 같아, 서연아. 아빠가 지금 좀 바쁘거든. 사실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는 사기와 탈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딸에게는 아직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테죠. 전 남편의 상황은 계속 나빠졌어요. 불륜녀가 투자금 사기로 고소한 데 이어 다른 투자자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결국 전 남편은 사기와 탈세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의 구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죠. 한 번은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울며 매달렸어요. 제발 좀 도와줘. 내 아들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전 이제 남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했던 행동들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줘. 내가 탄원서만 써줘도.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울면서 돌아갔어요. 10년간 저를 무시하고 핍박하던 그분이 이제는 제게 도움을 청하러 오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저는 사업가로서 더욱 성장했고 서연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자주 만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출소한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옛날의 자신감 넘치고 잘생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죠.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뭐 하러 왔어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 좀 보게 해줘. 서연이는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3년 감옥 생활이 그런 깨달음을 주나 보네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전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전 남편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협박했던 대로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던 그 말이 결국 그 자신에게 돌아간 셈이었죠. 한 달 후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 앞에서 아빠 봤어. 뭐라고 하시던? 그냥 나한테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왜 아빠는 우리랑 안 살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서연아, 아빠는 엄마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서연이의 아빠니까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서연이는 생각보다 이해를 잘했어요. 알았어, 엄마. 근데 나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엄마랑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해.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찾은 한 여성으로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어요. 전 남편의 너네 가족을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은 결국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을 망가뜨렸고 오히려 저는 더 강해졌어요. 불륜과 배신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결국 저에게는 해방과 성장의 기회가 된 거죠. 제 친구 윤주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넌 정말 대단해.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증거 모으고 법적 대응한 거.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윤주야. 난 그냥
내 가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 슬프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전 이제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과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